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정치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법관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 알고 있는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이 소위 권력자라고 알려진 그들은 대체로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은 다 국민의 일꾼이다 하는 이러한 상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서 알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 때문에 국민이 대단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그리고 현재의 국회 또 법원이 그 집행정부를, 그 통치기관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분노해서 될 것인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감정입니다. 가령 100명이 분노했다 하면은 그것은 그 100명의 문제로 되는 것이죠. 100명이 분노했기 때문에 나머지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분노할 것이다 하는 근거도 되지 않고 또 그들도 같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곤란한 겁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그런데 또 그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용이나 현재의 국회 그리고 법원이라고 하는 이 3개 통치기관이 운용되는 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못하니까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민 또한 좋은 형태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독재를 한다고 해서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고민까지 할 것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해서 살인을 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범죄자가 살인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선은 사망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살인 행위를 하는 그런 범죄자를 보면서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씨나 또 현재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많은 공직자들, 공무원들,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은 우리는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하거나 고민까지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민은 좀 지나친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다룰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범죄만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령 100만 건이다 하면은 그 중에서 범죄는 한 서너 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멀쩡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기네 집단의 이익을 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인은 제대로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 통치기관에 대한 일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한마디로 그냥 정치 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은 고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고민을 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 그늘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고, 그 첫째는 국민 여러분이 행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환경이 맞지 않거나 또 일들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민이 누려야 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민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러면 주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문재인 씨가 독재를 할 때 그가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독재했는가? 다시 말해서 발생한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밖으로 나오는 것에 그 한계가 지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국민이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언론이, 그 언론사에서 일을 하는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옳은 상태, 옳은 방향, 또 바람직한 것, 이것을 밝혀보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주인인,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이 대한민국, 이것을 잘 관찰하고 또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아니고 고민도 아니고, 이것은 표현을 하자면은 곰곰 생각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 모여서 이와 같이 논의하고 학습하고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 주인으로서 곰곰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공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국 전체에 이 내용을 알리는 일 또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러면은 그것을 단서로 삼아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적인 행위, 법률 행위만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 중에 법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좀 편리한 면이 있어서 법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국민에게도 열심히 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국민 주권주의 시대, 헌법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세대이다 보니까 이러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맡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비판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곰곰 생각하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들, 우리 국민들 역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완전하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다. 이것은 감안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한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죠. 그것이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습관이 돼서 그럴 때도 있고, 욕심이 많아서 그럴 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법 위반 사실을 이야기할 때 주로 공무원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니면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책임을 진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로 크면 되는가? 어느 정도로 엄격하면 되는가? 그것은 가령 문재인 씨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씨가 귀 기울이게 할 정도의 큰 목소리, 또 그가 귀를 기울이면 스스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 그 정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그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 이제 선거 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럴 때 국민의 역할은 점점 더 표면화되고 더 적극적으로 되기 마련이죠. 그것을 공무원이 알아서 하겠지, 언론사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국민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에서 우리의 총합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보면은 신고를 하고, 특히 지금과 같을 때 이 선거와 관련된 일들, 그것이 법을 위반했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 흔히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한다. 혹은 나쁜 사람들, 특히 이
정치적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혹은 내 삶을 포기하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다. 이것을 2번, 3번 반복해서 명심을 하고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 매일 이 나라의 한국의 상황을 점검하는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일을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비판은 무엇에 대해서 하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논리적인 것, 비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그것이 비판이 되겠죠. 근래 뉴스에 나온 그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관 8명과 함께 지방으로 워크숍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충남 예산까지 가는 동안에는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수덕사 경내를 이제 둘러보고 하는 그 동안에는 다행히 비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덕사에서 나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비가 내리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그래도 다행이다. 비가 오기 전에 다시 버스를 타서 다행이다 라든지 그 실외에 있을 때 비가 그쳐서 참 다행이다. 보통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이 유남석 소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된 겁니다. 소장님 덕분에 비가 그친 것 같다. 헌법재판소 소장 덕분에 수덕사 경내를 돌아볼 때 비가 그쳤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흔한 아부떨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사법정보인 법원으로부터 외주를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하급기관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2020년 1월 10일자 뉴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함께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이것은 완전히 틀린 기사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내 최고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과 동급의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3개 통치기관 중에 하나인 법원에서 가장 높은 법원을 가리키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급의 국내 최고 사법기관, 이 모든 것이 다 틀렸고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앞에서 지적을 했듯이 공무원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은 헌법재판소 자체와 그 주변에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 일화, 그 아부떨기, 그것이 요즘 헌법재판소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에 답변으로 종종 소개되고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타로 점을 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것처럼 타로 점쟁이 집단으로 됐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당신은 자연현상인 비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부를 떨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과의사 A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수술을 할 때마다 메스에 자기 콧기름을 바르는 버릇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 수술이 잘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우습다. 애처럼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버릇이 있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의사나 전문가가 보기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감염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비과학적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상태가 외과의사를 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소장에게 비도 멈추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구제불능의 아부근성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그런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가 좀 샅샅이 밝혀봐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 한다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도 이 외과의사처럼 동일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무원의 부적격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파면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비논리적인 것을 틀렸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여러분의 인품에 주름을 잡아가면서 험한 소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차피 고도의 두뇌 능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화한 비평이 더욱 강력하고 또 상대를 더 제압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것이 이제 점점 굿판으로 돼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태까지 해온 반헌법적인 행태,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습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리고 만일 개헌을 하지 않고 없애는 방법이 있겠는가 한다면은 나의 리걸마인드 시리즈 그 책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특성상 그리고 또 그 실제를 볼 때 헌법재판소는 불필요한 기구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95% 정도는 잘라버려야 할 조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둘이 다른지, 어떻게 이 둘이 다른지 그러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과물과 법원에서 나온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바른 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문건이 전문적인 문건이다 보니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바르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저명한 시사 월간지에서 기사를 오랫동안 써온 그 시사 월간지의 원로 기자분들이죠.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이 결정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그 소식도 들려오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문제 제기를 한 그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질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은 그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륜과 자신의 식견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원로 기자이다 보니까 기자로서 그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밝혀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전문입니다. 변호사들하고도 좀 다르죠. 변호사는 어떤 그러니까 헌법이 혹은 어떤 법률이 그것이 무슨 뜻이고 그것이 법원에서 그 판결을 했을 때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 분야가 나뉘어 있는 것이죠. 변호사들은 개별 사건에서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또 자신이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법 자체를 연구하고 그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과 또 기대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원로 기자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오면 나로서는 좀 난처합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안 될 것이다 하면은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또 그것을 잘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곳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공부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다룰 이 여러 그 강의를 같이 잘 들으면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에 집중하기로 합시다. 이번에 다룰 것은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이
없다는 것이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5장의 법원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6장의 헌법재판소를 규정합니다. 그러면은 5장과 6장이 나란히 앞뒤로 있으니까 거의 격이 비슷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격이 달라도 천지 차이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위치상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법전을 볼 때 유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5장의 법원을 규정했는데 제6장의 헌법재판소를 규정했다면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법은 중복해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헌법 제101조 제1항입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헌법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5장에서 법원을, 그리고 6장에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요약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고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은 물론 지금은 이렇게 짧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법 긴 기간 연구를 하면서 몇 권의 책에 나누어서 이러한 내용을 계속 다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한 가지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이 없고 따라서 사법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둠으로써 지난 10여 년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헌법학계의 나름대로 스스로 헌법학 교수라고 하는 다수 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펼쳐온 헌법재판소는 사법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로써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사법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았죠. 김정은은 국가 통치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김정은은 북한이라고 하는 단일 독립국의 대통령에 준하는 그러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되지 않은 결론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다 보면 헌법이 규정하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법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헌법 제101조 제2항입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제정한 것이 법원조직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을 소개합니다.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사항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사법권이 법원에 있고, 그리고 모든 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3조에서는 법원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거기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이렇게 6가지를 규정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데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법원조직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법적인 지위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법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법원과 엇비슷한 그러한 상급법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에 의해서 1948년 건국헌법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 이러한 국가를 헌법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 헌법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전체 국민의 의사를 기록한 장전, 법전이죠. 이 장전인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국가기구는 설치될 수조차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헌법에서 설치할 것을 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작용을 할 수 있다. 또 사법권을 부여받은 사법정부와 대등한 지위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을 뿐이고, 또 그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 헌법이 규정한 관장사항을 다루는 것을 가리켜서 재판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그 호칭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관으로 고쳐야 하겠죠.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자신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법원과는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 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되겠죠. 9명이나 되니까. 이것을 평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평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의 중에는
기록관조차도 배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평의가 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랄 일이죠. 그것이 과연 평의라고 할 것인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평의는 식당에서 하면 안 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평의를 영어로 deliberatio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숙고 또는 숙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deliberation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른 그 절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위원회 이들이 하는 회의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심원단이 평의도 하고 평결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평의도 하고 평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의 평결은 합의라는 의미로 풀이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 말고 또 다른 형식의 의사표시로서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하는 결정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결정은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과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 여기에서 같은 명칭을 지닌 권한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설령 지금과 같이 이 결정이라는 말과 같이 그 이름이 같더라도 그 실질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기로 합시다. 그리고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종류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권 당연히 없죠. 이 헌법재판소에는 당연히 그래서 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심판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권도 없는 기관입니다. 이 심판권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심판권을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의 권한이 되겠죠.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 이름에 헌법재판소 이렇게
헌법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규정을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으로부터 재판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겉에만 그럴싸하게 이것저것을 붙여놓고 있지 법적인 지위는, 법적인 권능은 갖고 있지 못한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법원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법원 안에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름은 이것저것 호화롭게 붙여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어느 권한도 인정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 바로 헌법에 위반되고 그리고 국가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러한 문제는 바로 법원 안에 있던 헌법재판소를 떼어내서 독립을 시켜 놓는 일종의 어떤 개혁적인 헌법 개정, 헌법의 개정에서 개혁을 하게 되면 그것은 헌법을 파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라는 그 직함을 가진 9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평의라고 하는 것은 9사람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몇 날이고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 사안은 이러이러한 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 합의에 이르는 것에 성공하면 이것을 평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죠. 이 의사표시를 결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를 문서로 만든 것이 결정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통상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의사표시를 기록한 문서인 결정서 묶음, 이것을 헌법재판소 판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판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라고 하는 것은 판결예라는 것으로서 먼저 나온 판결이 나중에 나온 판결을 구속할 때 혹은 그걸 이제 기속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먼저 어떠한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판결이 먼저의 판결의 논리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이러한 원칙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성돼 온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판결할 수 없는 기관이 내린 결정을 판례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이 나중에 하는 결정을 나중에 하는 결정이 먼저 결정에 기속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헌법재판소는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모자 쓰고 모자에 꽃 꽂고 이렇게 옷도 차려입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어차피 사법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하는 그러한 어떤 허례허식에 불과한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모음이라고 하는 바른 명칭을 사용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허영 교수 때부터 해가지고 연구원도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자신들의 뿌리와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알고 연구는 해야 하겠죠. 내가 특별히 헌법재판소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기준과 시스템이 헌법에 제대로 헌법을 따라서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지 않을 텐데, 너무나 정치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죄가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여러 편 리걸마인드에 관한 책에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대한민국 헌정사에 해악을 끼쳤는지, 그들이 얼마나 개혁을 많이 해야 할 그러한 기관인지 하는 것들을 밝혀놓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머리가 맑아지고 눈앞이 밝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법관일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변호사들, 혹시 내가 변호사를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악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그들의 법적인 정체성을 밝혔을 뿐이고,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변호사조차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떨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그 재판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조직법 제42조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 경력을 요구한다든지 일정한 연령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흡사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밝혀보기로 하죠. 법 규정만을 보게 되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좀 소개를 해볼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 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 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그 자격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 자격도 이와 흡사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령 이제 민국 씨라는 국민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헌법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헌법 제67조 제4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에 달한 사람일 것이 요건이죠.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해서 국민이 그 선거를 해서 그 결과로 당선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로서 그 당선이 확정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죠. 그러면 민국 씨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둘 다 비슷하니까 민국 씨를 대통령 당선자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가?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할 텐데 바로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하고 법원의 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소개한 것과 같은 그런 요건에 있어서 유사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극에서 극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민국 씨를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니까 말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하고 법원의 법관은 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법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독일 이야기를 조금 해보기로 하죠.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 제9장, 우리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제9장 사법의 장애, 그러니까 사법권을 규정하는 사법의 장애에 연방헌법재판소, 법원 이러한 기관들이 함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기본법 제9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본기본법, 본이란 도시가 있죠. 본기본법에 규정된 연방재판소 및 주의 재판소, 그 미국과 같이 그 주가 있습니다. 독일에도. 독일은 그 연방국가입니다. 우리와 같은 단일 국가가 아니고 그 주의 재판소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인 것이죠. 그렇지만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최고법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1968년 6월 18일에 신설된 독일 기본법 제95조 제1항에서 규정합니다. 거기에서 그 독일 연방 최고 법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방재판소, 연방행정재판소, 연방재정재판소, 연방노동재판소, 연방사회재판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은 가지고 있고 법원이기는 한데 연방 최고법원들 중에 하나는 아니다. 독일은 그 최고법원이 여러 개가 있죠. 우리나라는 최고법원이 대법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다 하는 거하고 연방 최고법원은 아니다 하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비교할 때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최고법원은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사법권도 없죠. 그래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비교 불가한 그러한 각각 완전히 다른 국가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걸핏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예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변형결정 같은 것입니다. 헌법 불합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확장을 하고 그것을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주기도 하고 혹은 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내세우는 근거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다른 책들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독일 헌법 아래에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예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하는 위헌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헌행위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기 힘들 정도로 무질서하고 엉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해석한다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또 겉으로 볼 때 상당히 긴 분량의 그 결정서 속에서 다른 나라의 헌법이론,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이론을 마구 가져다가 소개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그 구인의 재판관들이 각각 헌법학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 뜻풀이를 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그 헌법에 대한 그 유권 해석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또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를 헌법의 목차에 맞춰서 끼워 넣은 것이 헌법교과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조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는, 그것만 판단을 하라고 외주를 주는 그러한 기관인데, 그것이 잘못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은 요번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박영수 특검과 같은 것입니다. 법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법에서 그 권한을 정해서 그 임무를 정해서 일을 맡겼더니 갑자기 공안검사 혹은 특수부 검사처럼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면서 내 눈에 띄는 것은 다 내가 바로잡겠다, 내가 바로 정의의 칼을 휘두르겠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헌법재판소도 그와 같은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이 다 틀렸다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학자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해야 하고, 또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회에게 이것을 바로잡을 것을 명령하고 그것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그 다른 점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행위,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까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상세한 헌법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